12월 26일 목요일 류마티스넷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문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송영옥 넷과 송영옥 원장님 함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12월 26일이거든요. 네, 그 네, 말은 어제가 크리스마스였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저희 배경도 되게 크리스마스처럼 이렇게 또 네, 산타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데 저희 산타 할아버지 또 이 네. 양말도 있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트리도 네. 있는데 원장님 어제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제가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선물을 주고 왔습니다. 저도 이제 선물을 받고 싶지만 네. 나이가 나이인지라 선물을 받을 때는 한참 지났고 이제 저도 어제 크리스마스 또 모처럼 좀 쉬는 날이어서 좀 쉬고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저희가 또 올해 지금 인사를 드리면 내년에 인사를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미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도 좀 드려보고요. 네. 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산타 할아버지가 돼서 아이들한테 산타 선물을 줬는데 네. 나중에 옷을 벗어놓는다는 거를 저희 집 옆에 방 옆에다가 벗어놨더니 애들이 들어보고 이 산타복이 왜 여기 있냐고 물어보는 바람에 제가 아주 좀 곤란했습니다. 2%가 부족했던 예, 산타 예. 할아버지가 되어보셨는데 잘 숨겼어야 되는데 옷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또 네. 아이들은 또 금방 잊어버리니까요. 네. 또 괜찮습니다. 네.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네. 이 산타 할아버지가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했는데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웠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또 지난달까지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 무엇인지, 또 진단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약물학적 그리고 비약물학적 치료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좀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다뤄볼 내용은 건선관절염입니다. 네. 건선관절염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오늘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건선관절염이 간략하게 어떤 증상을 동반하는 질병인지 우리 구독자분들께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분류상으로 보면은 강직성 척추염의 분류에 들어가요. 이 건선관절염은 말 그대로 건선이 있는 경우에 관절이 아프면 그것을 건선관절염이라고 그렇게 하고요. 아주 드문 경우에는 건선은 건선대로 있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또 따로 있는 경우가 또 있는데 네. 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되게 건선관절염이 보통입니다. 이 건선관절염의 특징은 이 손가락 끝마디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보통 이 손가락 끝마디에 많이 생기는 병은 일단은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이 뭐 훨씬 더 많아요. 뭐 네. 98% 이상, 95% 이상 건선관절염인데, 퇴행성 관절염, 골관절염인데, 우리가 이제 구별해야 될 때가 이제 건선관절염을 염두에 두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와서 이제 저희들이 관별 진단을 할 때는 건선이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건선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는 건선관절염이 골관절염하고 유사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건선관절염이 또 다른 점은 이 골관절염하고 유사하지만 굉장히 관절이 파괴되는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변형이 쉽게 됩니다. 손가락이 굉장히 변형이 돼서 그 망가지는 관절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 끝마디에 온다는 거하고 한번 생기면은 관절에 이렇게 굴곡 구축이 오거나 아니면은 변형이 오거나 하는 것을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선관절염의 증상과 또 다른 관절염과의 조금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물론 개인차는 존재하겠습니다만 이 건선관절염의 통증의 정도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할까요? 건선관절염은 그렇게 통증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통풍 관절염이라든지 이런 관절염처럼 아주 극심한 통증은 비교적 없는 것이 또 특징인데요. 네. 근데 이제 관절에
손상, 파괴가 많기 때문에 손상, 파괴라는 것은 관절의 미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는 것이죠. 네. 연골이라든지 뼈를 이제 파먹는 그런 미란성 변화가 와서 기능의 손실이 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통증보다는 기능적 손실이 네. 조금 더 이 질환의 좀 강력한 동반 증상이 아닐까.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는데 또 많은 분들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송영웅내과 송영웅 원장님과 또 강문주 진행자님과 김채연 PD님, 김준혁 PD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PD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시기 네, 때문에 네, 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네. 강의를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또 한 해 동안 PD님들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오늘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아직 청춘이고 싶은데 한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손가락의 온몸에 뼈 마디가 아파서 상급병원 진료 중입니다. 류마티스 내과 혈청 검사와 뼈 검사를 다 받아봤는데요. 혈청 검사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염증 수치는 조금 높은 편이었고요. 의사 선생님께서 건선 관절염 소견이 있으셨지만 피부에 건선 질환이 없으니 피부과의 검사를 받아봐라. 그래서 피부과에서는요, 건선이 없으니 건선 관절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럴 땐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보면 이제 관절 뼈 마디, 그러니까 관절이 아프신데 혈청 검사에서 음성이고 염증 수준이 높다. 그러면 일단은 혈청 음성 관절염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관절염이 네, 있군요. 그런 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차 설명드렸지만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혈청 음성 관절염이 있거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건성 관절염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이 의심을 하셨다면 네. 건선 관절염에 건선 소견이 없다 하더라도 가족 중에 건선염이 있었다든지 건선이 있었다든지 네. 아니면 나이가 뭐 한 20살인데 한 10살이나 뭐 이렇게 건선이 있었다든지 하더라도 건선 관절염으로 분류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 건선이 있으면 확실하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네. 저희가 그 진단 기준에 보면 점수를 따지거든요. 네. 근데 그 점수가 현증으로 건선이 있으면 2점을 주고요. 네. 가족 중에 있었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뭐 치료받아서 건선은 다 좋아졌다든지 그러면 그건 1점을 줍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경우에도 과거에는 건선이 있었는데 지금이 없는 경우도 건선 관절염이 있을 수 있고 관절염이 먼저 생겼는데 한 1년이나 2년 있다가 건선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현재는 진단할 수 없지만 또 미래에 가서 진단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건선관절염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그런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건선관절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네. 수는 있겠습니다. 다른 가능성도 열려 있지만 뭐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네.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질문 받아봤는데 저희 이제 원장님 강의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저희 언제나 그래왔듯 구독자분들 궁금하신 점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럼 강의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강지성 척추염, 척추관절병증의 사촌 뭐 그 분류에 들어가는 네. 병이라고 하는 그 병들이 이제 있는데 여기에 나열한 병들이 그렇습니다. 강직성 척추염, 건성관절염, 오늘 말씀드릴 건성관절염, 반응성 관절염, 그리고 장염에 의한 장병증성 관절염 또는 장염 관련 관절염 이렇게 이제 부르는 병들이 다 척추관절병증의 분류에 속하는 병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선관절염이라는 것은 이 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건선이 있고 관절염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건선 환자에서 관절염이 있으면 건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장기로 가는 만성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피부가 있다가 나중에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선이 먼저 생기고 관절염이 나중에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단이 조금 더 영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건선이 뭐 있었으니까 관절염이 있으면 네. 건선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특징이 건선 환자가 관절이 아프다, 염증성 관절염이 있다 이러면 일단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네. 이 병이 이 백인에서는 상당히 많아요. 그 백인에서는 건선 자체의 유병률이 한 3%, 많은 데는 한 5% 된다고 봐요. 3%는 5%는 예,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예. 그런데 이 중에 관절염이 생길 가능성은 한 30% 이내라고 봅니다. 예, 그 3% 중에 5% 예. 안에서요. 네. 그렇지만 특히 백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흔한 병이에요. 이게 네. 우리나라도 뭐 비교적 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한 1, 2%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한 30% 이하가 관절이 아프게 되고 특히 이제 유전인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일란성 상생아는 건선의 경우에는 65%가 일치율이 있고 관절염의 경우는 한 30% 이상이 건선 일치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특징적으로 건선을 오래 앓고 지나간 사람에서 관절이 아프면 일단은 건선 관절염을 생각해야 된다 하는 네.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아까 일란성 상생아에서의 일치율이라든지 또는 뭐 유전인자와의 관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열을 했는데 이것을 뭐 다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겠고 이런 유전인자와 HLA와의 연관성이 있다. 또한 강직성 척추염도 건선성 강직성 척추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건선성 척추관절염이라고 초기에는 부르는데 네. 이때도 HLA-B27이라는 그 강직성 척추염의 강력한 유전인자가 양성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HLA-C 타입이라든지 B 타입 또는 DR 타입 이런 것들이 연관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건성관절염은 남녀비가 대개 1대1이라는 게 굉장히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보통 관절염의 경우에는 남자가 한 90%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성관절염은 남자, 여자가 상대적으로 비등하게 많다. 그런 것이고, 생기는 나이도 전형적으로 이제 30대 또는 40대 이런 때 생겨서 그리 늦지 않은 나이에 늦지 않은 나이에 네. 생깁니다. 그래서 평균 나이가 한 37세 정도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럼 이 병이 생기는 이유는 뭐 유전학적인 요인,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되게 이제 우리 질병을 모를 때, 질병이라는 질병의 원인이 모를 때는 되게 이 두 가지로 분석을 시작을 합니다. 연구를 네.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전학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기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다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네. 즉 HLA 항원과 연관성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감염 또는 외상. 이 건선이 이렇게 외상을 이렇게 받으면 자꾸 나빠지거든요. 네. 그런 요인이 있고 결국은 그 요인이 있으면서 면역성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면역성으로 우리가 T세포라든지 단핵세포라든지 이런 세포들이 관련을 해서 TNF라는 사이토카인을 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관절에 파괴되는 것은 골파골세포라는 게 있어요. 뼈에는 파골세포와 조골세포가 있거든요.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있고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고 그런데 뼈를 갉아먹는 세포가 더 우세하게 되기 때문에 뼈를 갉아먹고 뼈가 망가지는 그런 구멍이 나고 이런 것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임상 양상은 보면 한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임상 양상의 패턴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원위지 관절염입니다. 원위지 관절염에 손가락 끝마디에 생기는 관절염입니다. 여기 네. 끝에. 그리고 두 번째는 소수 관절염, 몇 개의 관절만 이제 오게 되는데 이게 네. 비대칭성으로 옵니다. 비대칭성으로.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은 좌우가 대칭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네. 근데 이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이라는 말은 손목이 아픈데 손목은 오른쪽이 아프고
팔꿈치는 아픈데 팔꿈치는 왼쪽이 아프고 또 음. 무릎은 또 오른쪽이 아프고 이렇게 양쪽 대칭성으로 오는 게 아니고 한쪽에만 온다는 것이죠. 네. 예, 그런 특징을 보이는 관절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 비대칭성으로 오는 다발관절염. 그래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그렇죠. 가치는 양상 유사하지만 이제 건선과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는 축성 관절. 축성이라는 것은 축이라는 것은 우리의 등뼈를 얘기합니다. 네. 등뼈. 예, 등뼈를 중심으로 생기는 관절의 관절염. 그래서 이제 척추가 있고 천장 관절이 있고 하는데 천장 관절에 이런 5% 정도 오긴 하지만 축성 관절염이 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파괴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관절이 굉장히 쉽게 파괴가 돼요. 그래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네. 이게 비틀어지고 막 그런 관절이 오게 되죠. 아주 흉측한 네, 좀 변화가 모양이 오게 됩니다. 변형이 조금 예. 되면서 네. 그래서 이거 파괴성 관절염이 온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패턴을 아주 몇십 년 전에 이 라이트하고 몰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건성관절염이 이렇게 온다 하는 것을 패턴을 분류를 하였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다발성 관절염, 원위지 관절염은 한 15%, 그다음에 소수 관절염은 30%, 그리고 다발 관절염이 한 40%로 다발 관절염이 조금 더 많기는 해요. 그래서 네. 류마티스 관절염과 굉장히 유사한 측면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구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축성 관절염이 경직성 척추염이 한 5%, 그다음에 파괴성으로 오는 것이 또 한 5%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관절이 이렇게 망가져서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죠. 네. 그리고 이 5번째 손가락은 이게 쑥 들어가 있어요. 관절이 그러네요. 손가락이 네. 쑥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망원경 같다고 그래요. 망원경. 망원경이 이렇게 잡아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이 사람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 빼면 나왔다가 손 안으로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걸 망원경 변형이라고 그래요. 망원경 변형. 왜냐하면은 그 관절이 망가져서 관절이 완전히 그냥 쑥쑥 빠졌다가 들어갔다 하는 그런 걸 보기 때문에 네. 이 망원경과 같은 그런 변화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저희 질문을 한번 네, 조금 네, 받아볼까요? 원장님 강의해 주신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질문 남겨주셨는데 그중 첫 번째 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행복한 인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건선 관절염은 진단받기가 어려운가요? 건선으로 10년 정도 앓다가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생물학 제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건선도 좋아지고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건선 관절염으로는 생물학 제제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건선 관절염으로 코드 받기는 어려운가 싶습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이건 질문이 좀 그런데 건성관절염의 진단은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요. 굉장히 어려울 수도 되게 있습니다. 약간 딜레마처럼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선을 알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아는 보통은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네. 건선 같은 걸 알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아는 사람들은 진단하기 아주 쉬워요. 네. 근데 건선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건선이 일부가 오는 거예요. 건선은 되게 이 손의 팔꿈치라든지 무릎의 앞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배도 조금 오는 경우, 뭐 동전만큼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못 보고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못 보는 있고 또 겁니다. 팔꿈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못 받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네. 진단이 좀 수월하지 쉽지 않죠. 않으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진단할 수도 있고 어렵을 수도 있고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침 이제 강직성 척추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5%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거로 해서 생물학 제제를 치료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건성관절염도 생물학 제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그럼 강직성 척추염과 건성관절염의 경우에는
치료 약제가 다 다르냐면 비슷합니다. 네. 강직성 척추염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가 TNF 제제라든지 TNF 차단제라든지 IL-17, IL-17 차단제라든지 이런 것이 쓰인다고 하는데 건성관절염에서도 그런 약들이 쓰여요. 네. 그리고 이제 건성관절염에 특이한 생물학적 제제가 또 있어요. IL-23, IL-23 제제가 있어요. 네. 이게 최근에 나온 약인데 아주 잘 듣는 약이죠. 리센쿠맵이라는 것도 있고 로솔리맵 뭐 이런 IL-23 그 차단제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강직성 척추염 환자는 건성관절염으로 코드 받기는 어려운가 싶습니다. 이건 뭐 사실 질문의 요지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만약 코드를 받으셨으면 뭐 건성관절염으로 받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은 아닙니다. 네. 같이 있다고 볼 수 같이 있기 있다고 때문에.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단지 이제 강직성 척추염은 굉장히 심하게 침범된 그 사례거든요. 네. 건성관절염은 그것보다는 심하지 않을 수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네. 우리 행복한 인생님께서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들 다수 포함하고 있는 질문들을 좀 남겨주셨거든요. 이어서 버블버블님의 질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관절염 치료제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던데 부작용 없는 것은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저건 일반적인 얘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관절염에서 약제의 부작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치료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다 이런 것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그러면 부작용을 네.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쉽게 얘기하면 감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먹으면 졸리고 하는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부작용으로 그것도 저희가 볼 수 부작용이니까.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관절약도 오래 먹으면 속이 쓰리고 위장 부작용이 네.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런 것도 부작용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은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고, 또는 뭐 조절이 못 되면 약을 이제 바꿔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작용도 약제의 부작용도 그렇습니다. 약제의 작용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약이 다 효과가 아주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경우에 예를 들면 TNF 차단제를 썼는데 효과가 있다가 나중에 효과가 또 없어지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IL-17 차단제를 쓰면 또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약을 이렇게 바꿔 보면은 약마다의 작용이나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부작용도 피할 수 있고 작용도 더 좋은 약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에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약을 많이 쓰게 됩니다. 표적 치료제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 항류마티스 약제로 많이 쓰였던 메토트렉세이트라든지 레프루너마이드라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긴 하지만 어느 한 곳에만 특이하게 작용하는 약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그냥 항류마티스 약제라고 쓰는데 표적 치료제, 요즘에 표적 항암제라는 것도 나오죠. 근데 네. 관절염에서도 표적 치료제가 있는데 그럼 그게 하나 예를 들면은 TNF의 억제제는 TNF만 억제하는 약이에요. IL-17은 차단제지만 IL-17만 그렇죠. 차단하는 약이에요. 네. IL-23 차단제면 그것만 차단하고 그런데 그것만 차단함으로써 그러면 부작용을 없애고 표적 하나에만 작용을 하겠다 하는 것으로 처음에 어떤 약의 개발을 하게 되었지만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할 수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을 요약해 보면 부작용이 없는 약은 사실 없다고 봐야 하고 다만 문제는 그 부작용의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가 좀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하얀 눈이 내려 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MTX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건선에서 심해져서 류마티스 내과로 정해졌고요.
권선 관절염으로 6알을 복용하라고 하셔서 점심을 먹은 뒤에 바로 6알을 복용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일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도저히 안 되겠어서 퇴근하고 쉬는 중에 미식거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부작용일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저걸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작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무슨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되게 위장 부작용 같은 게 올 수 있거든요. 네. 대개 이제 관절염을 치료할 때는 메토트렉세이트를 한 3알부터 3알에는 4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려갑니다. 왜냐하면 음. 메토트렉세이트는 위장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간에 대한 간독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다 네.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3알에서 4알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6알 복용하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적응 기간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약을 점점 올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올리면 한 8알에서 10알까지도 올려요. 그렇게 많이 일주일에. 올리시는군요. 네. 일주일에 그렇게 올리는데 지금 6알이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3알에서 4알부터 서서히 이제 올리는 그쵸. 것이 보통이고 시작 단계보다는 조금 많은 양을 드시고 계신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적응을 했다 하면은 대개는 괜찮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거나 약을 이렇게 올리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6알을 먹으면서 생기는 뭐 울렁거림이라든지 미식거림이라든지 이런 것은 부작용일 수가 있고 네. 그런 방법은 뭐냐면은 조금 나눠서 먹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되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먹는 약이 있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한 3알씩 나눠 먹든지 네. 아니면 2알씩해서 아침 먹고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는다든지 네. 하루나 이틀 사이에 나눠 먹으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하루 때문에 이틀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2알씩 아침에 먹고 저녁 때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먹고 이렇게 먹은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또 같은 녀수를 먹고 그렇게 네.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렇다 그러면 일단 약을 줄여야죠. 그렇죠. 원래 용량 괜찮았던 용량으로 줄였다가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뭐 좋고 조절이 안 될 경우는 서서히 다시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단 복용하는 뭐 절대량, 그러니까 복용하실 때마다 드시는 그 회당 절대량을 좀 줄이면서 나눠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게 정 안 된다면 총량을 줄이는 방법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역시 저희가 항상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치의 선생님께 좀 상의를 해 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긴 또 해요. 약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원장님께서 일단 방법을 제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네. 한 가지는 저 약이 메토트렉세이트가 이제 간독성, 뭐 간독성이라고 하면 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네. 일부에서 나타납니다. 네. 또 골수 독성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백혈구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혹시 골수 독성이 있는지 그런 피 검사를 해서 반드시 확인을 해놓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원장님께서 해주신 말씀들 좀 참고하셔서 하얀 눈이 내려님께서도 또 좋은 방안을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홍서희님의 질문도 함께 받아보겠습니다. 현재 발목과 발바닥 그리고 양쪽 무릎에 관절통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HLA-B27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척추에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강직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하셨고요. 현재 항류마티스 약제와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를 먹고 있습니다. 처음에 입원했을 때는 염증 수치가 34였는데요. 3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나니 32일까요? 그냥 2일까요? 염증 수치가 떨어졌고 2일 것 같은데요. 네, 2로 떨어졌다고. 2로 염증 수치가 떨어졌고 통증도 좀 나아지긴 했는데요. 항상 발이 부어 있고 오른쪽 발목이 너무 아픕니다. 특히 아침에 좀 많이 아픈데요. 건선성 관절염인가요? 강직성 척추염인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질문이 굉장히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자세해서 아주 좀 오랫동안 앓으면서 네. 그 병에 대한 지식도 많이 있으신 분 같아요. 보면은
발목하고 발바닥, 이 발바닥 무릎 관절 이런 것은 HLA-B27 유전자가 양성인 척추관절염 또는 강직성 척추염의 아주 전형적인 부위예요. 그렇죠. 예, 전형적인 네. 부위인데 현재 뭐 류마티스 약제, 뭐 스테로이드, 진통소염제 이렇게 잘 치료하고 있으신 것 같고 또 염증 수치도 34에서 2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관절이 조절이 되는데 한쪽에만 뭐 한 군데 이제 여러 군데 아프다가 거기 어디 한 군데만 계속 통증이 남아 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발목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제 발목의 오른쪽 어느 발목의 부분에. 어느 부분인지, 발목 관절인지, 네. 아니면 그쵸. 아킬레스 힘줄인지, 음. 또는 발바닥에 생기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힘줄염이나 아니면 발목 관절염이나 이런 것이 다 발목 통증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느 부위냐, 정확하게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해결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뭐 아침에 아프다 하는 것은 다 무엇이든지 나타날 수가 있고, 네. 또한 그 강직성 척추염이 있을 때 건선성 관절염이라고 물으시면 뭐 항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선에 과거력이 있다든지 또는 건선에 가족력이 있다든지 뭐 이러면은 항상 건선 관절염을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선 관절염의 한 5%는 강직성 척추염이 같이 온다고 네, 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치료받으시는 것은 뭐 류마티스 약제, 스테로이드, 뭐 진통소염제 이런 것은 뭐 잘 치료받으시는 것 같고 네. 일단 현재 아픈 발목은 과연 그 발목이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구체적인 문제의 부위가 어디냐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네. 해서 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발목의 어느 부분인지가 조금 이렇게 되면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네. 의사 선생님께 조금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물론 이제 올라온 강직성 척추염이 아니고 다른 관절염인가 하는 그런 걱정은 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만 오기 때문에 다른 그렇죠. 관절염이 오는 게 네. 아닌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강직성 척추염에서 따라오는 그렇죠. 말초관절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은 척추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척추에 관절염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진단을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용어보다는 말초관절염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걸. 말초관절염. 네. 말초 척추관절염. 네. 말초관절을 첨부하는 척추관절염. 저희 강의 뒷시간에 나와요. 네. 이게 강직성 척추염처럼 HLA-B27이 양성이지만 이 등이나 허리는 전혀 증상이 없어요. 네. 근데 말초 증상에만 있어요. 근데 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그 천장 관절에는 변화가 또 있어요. 네. 있는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말초 관절을 포함하는 그 척추 관절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따로 붙입니다. 네. 예. 또 특별한 명칭이 있는데 네, 일단 네. 지금은 그렇다면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보여서 그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지금까지 올라온 질문들 살펴봤고요. 원장님 강의를 좀 이어서 네, 나가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관절염은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어요. 지염이라는 거는 손발가락염이라고 해요. 손발가락에 한 군데만 손이 이제 퉁퉁 붓는 거예요. 그냥 보면 관절이 아니고 관절이 아픈 게 아니고 손이 퉁퉁 붓니다. 네. 이건 왜냐하면 그 손의 연부 조직의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것인데 저걸 이제 지염 또는 손발가락염 이렇게 부르거든요. 네. 그냥 한 3분의 1에서 나타나요. 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소견이에요. 예? 이게 관절 아닌데 손이 이렇게 이유 없이 붓는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건성관절염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뭐냐면은 부착부염증. 부착부라는 것은 요 손가락에도 근육이 이렇게 붓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붓는 부위의 염증이나 건초염. 그 근육에 싸고 있는 막에 있는 네. 염증에 생겨서 이런 게 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이 짧아지죠. 아까 텔레스코핑이라고 해서 망원경처럼.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관절 강직이 빨리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망가지기 때문에 망가진 관절이 굳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아, 네. 그다음에 이제 손톱 변화. 손톱 변화는 이게 굉장히 또 특징적이에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의사들은 그 건성관절염을 네. 상상을 합니다. 예. 아, 정말요?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보면 손가락이 이게 펀펀한데 이게 쏙쏙 들어가요. 이렇게 손가락이 바늘로 눌러놓은 것처럼, 예, 송곳으로 눌러놓은 것처럼 쏙쏙 네. 들어갑니다. 그것을 피팅이라고 그래요. 네. 그다음에 오니콜라이시스는 뭐냐면 손톱이 박리돼요. 손톱이 밑에서 박리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요. 들리는 예, 걸 들려요.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런 게 생기고 또 하나는 이 손톱, 발톱의 끝이 노랗게 변합니다. 노랗게 변해요. 그래서 네. 이건 무좀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렇겠네요. 무좀하고 특히 구별, 발톱인데. 노랗게 변해요. 네. 그래서 그 무좀하고 구별하려면 그거 긁어서 우리가 곰팡이균 검사를 따로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균이 아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건성관절염이라고 네.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손톱의 과잉 과잉 각화증이라고 해서 이 각화, 이 건선의 각화증이 오거든요. 네. 건선의 각화가 손톱에도 그렇게 와요. 손톱에도 각화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손톱 변화로 특징적인 거예요. 예. 손톱 변화를 보시고도 또 어느 정도는 좀 뭐 확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심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네. 정도까지도 되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손톱 변화가 1점에 들어가요. 점수에. 점수에 들어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서를 잡습니다. 예. 네. 이게 손꼬라 보면은 이게 과잉 각화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잉 네. 각화증이고 여기 보면은 손톱 끝이 이렇게 노랗게 변하죠. 그러네요. 예. 네. 흔하게는 이런 경우는 제일 먼저는 무좀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무좀에 의한 손톱 염증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무좀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강직성 건성관절염이에요. 네. 예, 건성관절염. 요것도 이렇게 노랗게 변하죠. 이렇게 그러네요. 손톱이 저분이 조금 더 예, 확실하게 좀 노랗게 보이는 것 변합니다. 같아요. 네. 노랗게 변하고 이게 손톱이 쑥쑥 들어가 있어요. 손톱이 네. 이게 평탄해야 되는데 안에 쑥쑥 들어갑니다. 송곳 송곳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쏙쏙 들어가요. 예,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피팅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쏙쏙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 것으로 우리가 건선관절염의 손톱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점수 체계에 1점이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3점이면 그렇죠. 관절염인데 그중에 1점이니까 3분의 1 이상을 예,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예.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진단 척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이제 밑에다가 표시를 해놨네. 요거는 이제 조각 박리증. 요거는 네. 쏙쏙 누른 거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골화 과잉증. 각화 과잉증. 예. 네. 요거는 이제 이 영양증이라서 손톱이 하여간 뭐 이상하게 변해요. 그러니까 손톱이 이상하게 나중에 보면은 네. 심해지면은 손톱이 이상하게 변해요. 예, 그런 것을 호소하면은 우리가 각화 광익 손톱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등하고 목의 통증 우리가 뭐 아까 강직성 척추염의 특징이죠. 증상의 아주 프로토타입 특징인데 등이라든지 목이 아프고 뻣뻣합니다 이렇게 하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건 강직성 척추염의 증상이거든요. 네. 예. 또 한 가지의 임상 양상의 특징이 눈을 많이 침범을 해요. 네. 그래서 결막염이 오거나 또는 포도막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유 없이 이게 세균성도 아니고 하는데 결막염이 자꾸 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 병을 의심을 해야 돼요. 예, 이유 없이. 그래서 이제 안과에서 저희 류마티스과로 이렇게 의뢰를 하는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네. 결막염이 왔는데 또 왔고 또
반복적으로 오는 거죠. 또는 포도막염이 왔는데 또 다음에 또 왔고 이러면은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건성관절염도 의심을 해야 됩니다. 네. 대개는 이제 양측성이 오는 경우가 많고 만성으로 되고 네. 또 포도막염은 전방부, 후방부라는 분류를 하게 되거든요. 네. 안구의 앞쪽에 오는 것을 전방부라고 하고 뒤쪽에 망막 쪽에 오는 것을 후방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에 포도막염이 또 올 수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드물지만 굉장히 특징적인데 대동맥 판막 부전증이 옵니다. 대동맥 판막이 이게 열릴 때 열리고 닫힐 때 닫혀야 되는데 닫히는 게 잘 안 닫히면은 피가 뒤로 새게 되거든요. 피가 닫혀서 피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죠. 닫히지를 못하니까 피가 뒤로 새요. 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판막 부정증이 오는데 오래 앓는 경우에는 대동맥 판막 부정증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절염 환자들은 반드시 청진을 해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들리면 판막에 변화가 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진단 기준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 진단하는 데도 쓰이긴 하지만 우리가 건성관절염 환자들을 임상 연구를 할 때 이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실제 진단하는데 좀 이용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카스파라는 기준인데 관절염 여기 말초관절이나 척추 또는 부착부 이런 데 관절염 염증이 이제 눈으로 봐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걸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것 중에서 각각 뭐 1점씩 해가지고 3점이 되면은 건성관절염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건선의 증거의 경우에도 현재 건선이 존재하면 2점이라서 거의 뭐 굉장히 근접한 거죠. 그렇지만 이것뿐만이 아니고 관절에 과거력이 있었다든지 또는 가족 중에 건선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도 1점을 줘요. 그리고 또 건선의 손톱 발톱 이상증이라고 해서 오목증, 손톱 발톱 박리증, 그다음에 손톱 발톱 및 각화 과다증 이런 것이 있으면 1점을 또 줍니다.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다. 즉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면 류마티스 관절염 쪽으로 이제 진단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음성이라 하더라도 점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점.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지염 또는 가랑염, 손가락, 발가락염 이런 전체적으로 부어 있는 게 있다든지 또는 이것도 과거력이에요. 과거력이 있어도 과거에 이렇게 손가락이 굉장히 부었었는데 이유를 몰랐었다든지 이러면은 우리가 1점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방사선학적으로 보면 뼈가 아까 파괴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관절 주위에 또 파괴되면서 신생골이 또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방사선학적으로 한 1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아서 3점이 되면 우리가 건선관절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질문한 것처럼 현재 관절염이 건선이 존재하면 2점을 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과거에 있었는지는 또 본인이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현재 있는 그 건선의 경우에도 우리 전신의 어떤 심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찾아봐서 어디 이제 팔꿈치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등이라든지 배 이런 데는 찾아봐서 그때 발견하는 수가 가끔씩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심해서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진단 척도를 보니까 환자분들께서 본인의 과거력 또는 가족력을 알고 계신다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단이 조금은 좀 쉬워지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한테 오면은 우리가 진단을 바로 내리죠. 좀 빠르게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렇게 점수들을 모두 합쳐서
3점 이상이 네, 되면 네. 건선관절염을 진단을 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한 가지 있는 것 저희 같아요. 질문 한번 네. 받아볼까요? 해피라이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건선성 관절염에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네. 주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치료에는 음식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건성관절염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따로 없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의 음식은 균형적인 식사가 제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균형적인 식사, 뭐 채식을 하든 육식을 하든 이런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협된 식사보다는 좋은 음식이 필요하다. 아니 균형된 식사가 필요하다. 일부 이제 좀 이렇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식사는 그 오메가3가 많이 있는 음식, 생선 생선들, 같은 거. 네. 등푸른 생선을 포함한 오메가3가 있는 음식, 또는 뭐 비타민 D를 많이 섭취한다든지 뭐 이런 것이 관절염에는 유리한 것으로 그건 알려져 있거든요. D. 네, 그럼 그래서 그거 영양제를 그냥 섭취해도 네, 괜찮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정도, 뭐 생선을 좀 더 드신다든지 뭐 이렇게 오메가3를 따로 영양제로 드신다든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런 것에 좀 힌트를 얻어서 제가 최근에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논문을 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요게 끝나고 나서 한번 그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가족 중에 관절염이 있는데 네. 어떻게 하면 관절염이 생기지 않게 예방할 수가 있나요?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연구한 논문을 연구한 논문들을 모아서 정리한 정말요? 것들이 네.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는데,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거기에도 이제 그 오메가3하고 비타민 D는 나와요. 사실 균형 잡힌 식단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그렇죠.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다면 좀 혹시 안 좋은 음식들도 있을까요? 약간 이런 류는 좀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일부 알려져 있는 것은 그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좋지 않은 거로 돼 있어요. 설탕이요? 예. 사이다 콜라 사이다 이런. 콜라죠. 그런 음료수. 제로는 괜찮나요? 글쎄요. 뭐 하여간 설탕이라든지 네. 과당도 마찬가지예요. 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료, 그 과일 섞인 주스, 뭐 망고 주스, 뭐 이런 것들, 포도 주스 이런 과당이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주스나 이런 거는 비타민 C들이 많으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장점은 있는데요. 인공음료, 쉽게 얘기하면 인공음료들, 그쵸, 네. 설탕이나 과당이 들어있는 인공음료, 이것은 관절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좋은 음식은 또 균형 잡힌 식단이고, 안 좋은 음식은 먼저 이렇게 잠깐 좀 힌트를 드렸습니다. 과당과 설탕이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과 음료수들을 좀 피하시면 관절염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오늘 또 진단하는 척도까지 좀 알아봤어요. 근데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오늘 원장님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조금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다음 내년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된다면 저희가 또 다양한 많은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건선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구독자분들의 질문도 받아봤습니다. 오늘 또 유익한 강의 언제나 그렇듯 준비해 주신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 잘 보내시고 구독자분들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내년에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